안녕하세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의 이용재 TV의 이용재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동부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시 30분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인데 오늘도 미국의 코로나 걸린 사람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전부 다 긴장하고 좋은 소식은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산업에 대해서 석유, 그러니까 원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한 건 아니고 이게 한 30분, 40분 정도 갈 건데, 유튜브나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그 다음에 유튜브에 펜앤마이크, 거기에 교수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원유 시장을 치킨 게임 이런 걸로 비교하고 있는데, 그 원유 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인 양 얘기하는 건데, 오늘 제 방송을 천천히 보시면은 이 원유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일이라는 게 기름, 그게 원유에서 이제 석유도 만들어내고 가솔린도 만들어내고 디젤도 만들어내고 에스팔트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뉴클리어, 그 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 그 다음에 일렉트릭카, 전기차 이런 걸로 해서 그 오일의 중요성이 낮아진다, 아주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설파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오일과 석유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문외한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 오일은 주로 쓰이는 게 이게 전기 생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어떤 아스팔트를 위해서 오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일의 원유 생산의 주 목적은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수단입니다. 암만 전기가 발전하고 배터리가 발전하고 해도 석유가 없이는, 가솔린이 없이는 절대로 비행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럭이라든지 기차라든지 운송, 중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해가지고 여기 미국에 컨테이너 싣고 오고, 또 한국에서 만들어서 컨테이너 싣고 와서 미국에 내리고 하는 거는 이 석유가 없으면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앞으로 해갖고 전기차 이런 것들이 모든 차 산업을 다 테이크 오버, 그러니까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산업에, 석유 산업에 깊숙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현혹된다거나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런 것 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그렇게 잘못된 정보로 가지고 비즈니스 판단하는데, 비즈니스를 결정하는데, 이런 데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석유, 가솔린은 비행기를 띄우고 화물을 운송하고 사람들을 운송하고, 이 운송에 거의 모든 것이 쓰이기 때문에 이 석유가 없으면은 당분간, 내가 볼 때는 50년, 60년 아니면 100년 동안도 차가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한국에도 갈 수 없고, 한국 사람은 미국에 올 수도 없고, 중국으로 또 갈 수도 없고, 유럽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오일 산업은 운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지금 세계 석유 생산량 중에 작년 2019년의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생산하는 게 13%입니다. 세계 생산량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하는 게 12%입니다. 그러고 이라크,
6%, 캐나다가 5%입니다. 그래서 토탈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캐나다 이 5개 국가가 작년에 51%의 석유 총 생산, 이 지구상에서 51%를 생산했습니다. 생산에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일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높아갈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나라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미국은 2018년, 2019년이 그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이 최대의 생산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5% 정도 돼가 있는데 미국의 석유는 여러 군데에서 퍼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생산하는 주는 32개의 주에서 석유가 생산하고 많건 적건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32개 주 미국에서 미국의 지금 석유 산업을 제가 분석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사우디 이런 걸로 내가 분석하겠지만 거기는 지하폴리티컬적인 이유, 그렇게 지정학적인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얽히고 섞여가 있는 건데 일단 미국의 석유 산업부터 분석해 보자고요. 저의 방송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금 지루하다 싶을지라도 제 오늘 이 석유는 그 원유 101 그 석유 산업의 101 제목으로 내가 올릴 건데 그렇게 깊숙하게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육지에서 생산되는데 32개 주에서 생산되는 50 몇 개 주니까 뭐 거의 뭐 60, 70% 주에서 석유가 적든 많든 생산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70%의 오일이 이제 이거 쉐일 컴퍼니에서 생산이 되는데 텍사스에서 41%가 생산이 되고 노스다코타 주에서 11%, 그 다음에 8%가 뉴멕시코, 그 다음에 5%가 오클라호마, 그 다음에 4%가 콜로라도 주에서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15%가 그 70%가 이 5개 주에서 생산이 되고 나머지 15%는 그러니까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 루시아나 그 알리바바 그 밑에 있는 해안가죠. 멕시코하고 붙었는 그 걸프 오브 멕시코라고, 그런데 멕시코만이라고도 아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거기에서 15% 생산된다. 이게 이렇게 5개 주에서 70%의 원유가 생산이 되는데 텍사스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그 다음에 5%가 오클라호마, 그렇게 70% 바다에서 15%, 두 개 합하면은 85%의 생산이 멕시코만, 그럼 텍사스,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콜로라도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 15년 플러스 8, 한 23년 동안 2008년도까지는 매년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갖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에서 원캉 많은 대량 생산을 하니까 경쟁력에서 자꾸 밀리고 이런 식으로 된데, 그래서 2008년까지는 매년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 뭐 파이낸셜 위기 나고 이제 그때 이제 기술이 조금 개발되고 이래가지고 그 전이죠. 뭐 2007년, 5년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석유를 땅 속에 있는 거를 파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갖고 미국의 엔터프로너 비즈니스맨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기술을 많이 개발했죠. 엔지니어들 뭐 힘을 합해갖고 그렇게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미국이 생산량을 확대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모든 석유는 개인 기업이든 아니면 주식에 상장돼가 있든 회사이든 그 개인의 기업들이 석유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러시아나 뭐 알제리아 뭐 다른 나라에 하고 좀 이 석유 생산하는 회사들의 그 소유 구조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치킨 게임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고 초대 손님들을 방송하는 건데 그 한국의 식자들이 외국 언어 뭐 치킨 게임 이런 거 인용해가고 그걸 막 안다는 식으로 자기가 지식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건데 그렇게 분석하면은 이 원유 산업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것은 이 원유 산업의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그 다음에 깊게 내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개국에서 이제 그 5개 주, 5개 주, 그러니까 뉴멕시코, 텍사스,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이런 데서 노스다코타에서 석유가 많이 이제 계속 생산돼 가지고 2018년, 2019년에는 미국이 세계 넘버원, 지금 이제 15%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석유 미국의 이제 석유는 웰 프로듀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한 번에 웰을 뚫으면은 18개월에서 24개월 그렇게 웰 그렇게 석유 파이프를 뽑으려는 파이프를 하나 꽂으면은 맥시멈 거의 한 평균적으로 봐서요 2년 정도에서 그 수명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전통적인 그 석유 강국들이 생산하는 거는 한 번 파이프를 꼽으면은 20년에서 30년을 그 사용하면서 그 석유를 뽑아 올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매 배럴당의 생산 코스트가 낮다는 건데, 근데 미국의 쉘 컴퍼니 인디펜던트 독자적인 그 석유 생산 채굴 업체들이 미국의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한번 뚫어 가지고 파이프를 한번 꽂아 가지고 2년밖에 못 쓰지만 평균적으로 미국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만들었고 내수로 석유를 이제 더 이상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조까지 만드는 거는 이 인디펜던트 프로듀서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석유 생산의 자영업자들이죠. 회사들도 있고 개인 가족들이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 주식시장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돼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인디펜던트 프로듀서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미국의 그렇게는 석유 채굴 업자들은 업자라 그러면 좀 그렇고 한국말로 석유 채굴하는 회사들은 9,000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9,000개나 뭐 메이저 큰 석유 개발 회사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하고 별개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가족끼리 소유한 것도 있고 뭐 친척끼리 소유한 것도 있고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인디펜던트 프로듀서 개인 채굴 업자들 개인 채굴 회사 개인과 회사들이 미국의 직업을 자업을 공급해 주는 그 고용을 창출하는 게 400만 명 정도를 창출합니다. 자업. 그러니까 석유만 채굴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트럭 운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래도 날라야 되고 물도 날라야 되고 뭐 음식도 날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지 펌프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연관돼가 봤을 때 거의 400만 명의 자업을 생산하고
거기다 가족들 한 4명, 뭐 5명 이렇게 꼭 하게 되면은 그 2천만 명, 뭐 3천만 명 정도가 이게 석유 산업에 의지한다는 거고, 거의 미국 1년 GDP의 거의 5%에 6%, 5%에서 6% 정도까지 차지합니다. 그러고 미국 그 인디펜던트 프로듀서, 그렇게 석유를 생산하는 업자들 땅에서 패가지고 그걸 파서 하는 그 산업이 그 연방, 지방 정부의 세금을 131 빌리언을 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채굴해서 그걸 세금으로 내는 게, 거기서 뭐 몇 퍼센트 세금을 내겠죠. 주마다 틀리고, 뭐 각 주마다 그 세금 비율이 틀리니까 뭐 5% 하는 데도 있고 6%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131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3개 6개, 9개가 붙는 거죠. 131 빌리언 달러의 세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석유 산업들이, 미국에 있는 석유 산업들이 62, 그렇게 62 빌리언의 캐피탈 인베스먼트를 하는데, 이 말은 이제 그 기계를 산다라든지 뭐 차를 산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그 소비를 하니까 이 파생적이 일어나는 산업들, 이런 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생산업자들은 9,000개가 정도 된다. 거의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 전역의 은행들이 거의 한 9,000개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1년에 생산하는 돈이 500만 불 아래에 그 $5 million 아래에 매상을 올리는 데가 대부분이고, 평균적으로 한 회사당 9,000개 중에 한 회사당 평균적으로 직원이 한 12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배리 조그만한 그런 소규모도 있고, 뭐 100명, 200명, 1000명, 3000명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인디펜던트 프로듀서, 그 석유 개발하는 회사들이 모든 석유 생산량의 83%를 생산합니다. 나머지 그 메이저들, 큰 회사들이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우리가 밥할 때 스토브에서, 뭐 한국으로는 가스레인지라고 그러죠. 그 가스 사용하는, 집안에서 그 음식 해 먹을 때 사용하는 그 내추럴 가스는 90%를 생산한다고. 이게 이 인디펜던트 프로듀서가 미 전역의 80에서 거의 뭐 90%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오일 컴퍼니, 그러니까 이 오일을 생산하는 그 아까 전에 9,000개 된다는 회사들은 개인 땅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 땅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바다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뭐 미국의 토지는 개인 땅이니까 개인 땅을 리스해서, 그러니까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양에 따라 그 이익을 그 땅 주인한테 렌트를 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정부에도 허가 받을 수 있고, 바다는 뭐 미 정부가 소유하니까 멕시코만은 그 바다에 내야겠죠. 그럼 그 가까운 주정부 알리바바나 그 알리바바나 루시아나 이런데 이제 그 뉴멕시코에 있는 그 주에는 주세도 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디펜던트, 작은 이 석유 채굴업자하고 다르게 메이저 오일 US 컴퍼니가 있는데, 이거는 뭐 쉐보론, 엑슨모빌 이런 회사들이 아주 크죠. 엑슨모빌 이런 거는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 거의 뭐 좋을 때는 뭐 200 빌리언 정도 그 주식 가치가 되는데, 요즘은 한 130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석유값이 내려가는 같이 하는데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 인디펜던트 프로듀서든 메이저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보통 하이드로니컬, 어떻게 채굴하느냐 방식은 3가지가 주로 있는데, 뭐냐 하면은 첫째 하이드로니컬
프랙처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파이프를 꽂아서 이렇게 파이프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땅에다가 파이프를 꼽는데 두 개를 꼽는 거지. 하나는 물을 쏘아서 볶고 하나는 석유가 압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식으로 그렇게 물에다가 모래를 주입해 가지고 그걸 이제 강한 압력에서 쏘아서 그 압력에 의해서 역으로 품어 올라오도록 석유관을 땅에 이제 박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거를 하이드로니컬 프랙처라고 그러고, 그러고 혁명적인 석유 생산에 미국의 석유 9,000개의 석유 회사들이 가장 경쟁력 있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호라젠탈 드릴이라 그래갖고 보통 우리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판다, 뭐 우물을 팔 경우에는 그냥 이 포가 일자로 파이프를 꼽는데 이 호라젠탈은 니은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L자 형식으로 들어가서 90도로 끌어가지고 옆으로 퍼지니까 한 번 그 파이프를 꼽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또 옆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막 가니까 그 드릴 그렇게 땅굴 파는 그런 기술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그게 한 40%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 한 14%는 이렇게 파이프를 조금조금하게 딱 일정 지역에다 여러 개를 꽂아가지고 그 석유를 생산하는 그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혁명적인 게 이 호라젠탈 드릴하고 하이드로니컬 그게 물에다가 모래를 섞어 가지고 바위 속으로 쏘아서 석유를 생산하는 이 두 가지의 그 생산 기술을 석유 기업가들하고 엔지니어들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의 석유 산업이 되게 발전했다는 것.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거 여기 이제 국내에서 주로 생산하는 뭐 회사들 중에 뭐 작년 여름인 것 같아. 워런 버핏이 돈 빌려주고 투자했는 회사가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륨이 아나카코 페트롤리움을 38빌리언에 오퍼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이제 인수한 거죠. 그때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인수 자금이 부족해서 오마하 네바라스카에 있는 워런 버핏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뭐 지금 석유값 코로나가 올 줄은 몰란 거죠. 그래서 옥시덴탈 석유 회사가 주로 이제 텍사스 펄시만에서 석유를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가 직원들 뭐 30%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임금을 뭐 20-30% 깎고 새로운 것 소비 안 하고 그렇게 지금 미국 회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장으로 이제 세계 오일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원유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형성이 돼가 있느냐 하면은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라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원유 회사들이죠. 석유 회사들인데 예를 대표적인 거 미국에 있는 엑슨 모빌, 뭐 락카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의 후손이죠. BP 영국 로얄 더치 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메이저들은 개인 회사죠. 개인이 이제 주식을 상장해갖고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정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엑슨모빌, BP, 로얄 더치 쉘 이런 것들은 쉐보론 이런 같은 거는 거의 뭐 정부하고 물론 뭐 그 나라의 정부가 도와주겠지만 BP 같은 거는 미국의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이건 영국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회사도 아니고 투자자들의 회사인 거죠.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가 운영하는 오일 컴퍼니,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그건 뭐 국영기업체죠. 그 다음에 페맥스, 멕시코 국영회사 석유 생산, 그 다음에 CNPC 중국 석유
국립석유회사죠. 국영기업체.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 한국의 좌파,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 그 좌파, 주사파 애들이 좋아하는 그 베네수엘라의 그 국영석유협체는 PDVSA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뭐 말이 많고 그러니까 독재자 마두로의 그 경영 자금을 국가 운영 자금을 다 대고 있는데 이건 뭐 거의 망해가는 나라이고 PDVSA 석유 국영업체는 거의 뭐 망해가고 있죠. 이 국영업체들은 주로 목적이 낮은 가격으로 내국인들에게 석유를 공급하니까 거의 아마코나 러시아의 이런 회사들하고 다르게 좀 국내용이죠. 전부 다 국내. 미국, 중국은 석유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수입하니까 국내에 이제 싸게 좀 공급한다고 중국 국영 석유 회사가 CNPC가 뭐 저기 흑룡광성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뚫어가지고 뭐 저끼리 뭐 이렇게 생산해가 하는 거고 멕시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영 기업체 중에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거죠.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인데 국영기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는 국영기업체인데 전략과 전술이 이렇게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라질의 국영기업체 페트롤라스 하고 그 노르웨이, 유럽의 스테이트 오일이라는 그 노르웨이 국영기업체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 국내의 그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주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페크를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데 오페크라는 게 거기 14개 나라가 있는데 뭐 러시아 빼고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콩고, 뭐 알제리아, 앙골라, 그 다음에 뭐 에콰도르, 과이나, 가분 뭐 이런 거 거의 들어보지 못한 나라 이름인데 베네수엘라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안 나라들 있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페크가 석유를 한 세계 석유 시장의 한 40%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렇게 페르시안 걸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라크, 뭐 거기에서는 거의 세계의 석유 전체 생산량의 한 30%, 31%인데 뭐 3분의 1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이게 뭐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뭐 치킨 게임을 한다. 물론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치킨 게임은 그거는 맞지만 거기다가 미국까지 포함해가 미국은 이거 석유 체결이 이게 개인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죠.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강하다. 이건데 물론 채굴 비용이 조금 들고 하지만 뭐 내 몸 던져가지고 1시간 더 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가 8시간 일할 때 내가 기업가라서 이게 내 가게니까 내 기업이니까 2-3시간 밤낮으로 일하고 뭐 그런 거 더 하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거의 독재 국가죠. 그 왕족의 그러니까 누구나 아시다시피 뭐 모하마드 빈 살만 그 프린스가 그 35살밖에 안 된 애가 저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버지 믿고 왕을 믿고 뭐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얘도 뭐 비즈니스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정신 이상이다.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손희정이 마사요시 손 그 소프트뱅크에 투자해갖고 돈 날릴 거 다 날리고 뭐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미래에 도시를 세운다 이래갖고 뭐 삼성도 초청하고 마사요시 손도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요새 서울값은 내려가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이렇게 잘못하다가 왕족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하고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고 북한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러시아 푸틴을 생각해야 되는데 얘야 뭐 이 러시아 푸틴은 뭐 완전히 독재자고 그 개인 재산이 거의 40빌리언 달러가 개인 보수적으로 분석해서
40 빌리언, 40빌리언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 한 20년 해가지고 40 빌리언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40 빌리언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평생 동안 뭐 20살 때부터 투자하면서 가장 큰 부자라고 그러는 그 워런 버핏이 그 80 빌리언이 안 되고 요즘 주식이 더 내려갔으니까 뭐 한 70 빌리언과 60 빌리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40 빌리언이니까 평생 동안 투자하고 비즈니스만 해가지고 60 빌리언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푸틴은 그렇게 정치 20년 해가지고 거의 워런 버핏의 부의 뭐 60, 70%까지 따라잡았으니까 엄청나게 부패한 거죠. 러시아의 문제는 옛날에 향수에 젖어가지고 자꾸 이제 국지전 일으키고 뭐 그래갖고 그 용병들 수출하고 그래가 전쟁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국가가 생존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 1인당 GNP는 그 인도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생산 많이 하고 군사력이 있다. 그걸로 가지고 세계의 영향을 행사하는데 러시아 국민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한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의료도 제대로 안 되고 살기도 힘든데 세계 각국의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 국민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푸틴입니다. 물론 뭐 거기 좋아하는 뭐 한국계 그 주사파 애들 특히 그 대학 다닐 때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그 주사파 애들 이런 그 막스 레닌 좋아해가지고 뭐 거기 책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듯이 뭐 얘기한 거 지금 뭐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제가 언제 좀 이따가 방송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뭐 특히 많은 거가 더불어민주당에 많죠. 거기 뭐 박용진이라든지 이런 건 PD 계열이고 그 다음에 기동민이 뭐 그 다음에 임종석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뭐 주사파의 얼굴 마담 그런 뭐 임종석이고 옛날에는 뭐 임수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래통합당인가 거기에 있는 뭐 하태경이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막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푸틴은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가지고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세계의 국지전에 참여해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갔냐 하면은 러시아가 세계 석유 생산량의 뭐 거의 한 11%, 12%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의 이 석유 기업들은 가츠프롬이라 그래요. 국영기업 게스만 아팔리죠. 게스만 생산하는 독점권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국영기업의 하나가 로즈네트, 여기가 스테이트 온, 그러니까 국영기업체인데 석유하고 게스를 채굴하는 회사죠. 그래갖고 베네수엘라에도 석유가 미국 서방 국가들이 수입 못하게 하니까 그 마두로 독재 항의에서 얘들이 자기 배로 싣고 오고 그 로즈넷 이런 이 회사들이 그 원유 그 배를 보내 갖고 실는 배를 보내가 세계로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저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트랜즈 넵트라 그래 그 파이프라인 독점 회사죠. 그 다음에 정유 회사 바즈넵트 같은 게 있는 게 있고, 그 외에 조그마한 뭐 회사들인데 큰 영향은 없지만 이런 4개의 기업이 거의 푸틴의 똘마니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게 러시아는 푸틴하고 푸틴 똘마니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패한가는 뭐 내가 말을 안 해도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오일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내가 지난주부터 방송을 한번 할 거라 했는 이유는 유튜버들이 오일이 지금 뭐 한 20불, 배럴당 20불 정도 내려가니까 3개월 안에
가격이 오를 테니까 관련된 펀드, 뭐 오일 펀드, 인덱스 이런 거 막 투자하라고 3개월 후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인덱스 펀드 이런 데는 뭐 저는 잘 투자하지도 않고 또 석유 가격은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이 있기 전에도 석유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과잉 생산이기 때문에 뭐 석유는 뭐 기술 개발 뭐 그런 거하고 거의 차이가 그걸로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예를 들어 뭐 셀료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자꾸 세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낼 수 있는데 석유는 옛날의 석유나 지금의 석유나 옛날의 가스나 지금의 가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라는 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거의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그 석유 인디펜던트 프로듀서들이 그 개인 회사들이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급이 많이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가 독재를 유지해야 되는 크람 MBS 그 왕자가 그 사우디에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료 서비스 뭐 이런 거 하고 돈도 나눠주고 이래야 되니까 계속 생산하려고 그러는 거고 러시아는 푸틴이 자기 나라 국민들 다 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니까 놓을 수 있는 예산은 석유에서 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생산을 안 줄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또 석유는 한번 파놓으면 그걸 계속 파가지고 채굴을 해야 되지. 그걸 그 유정을 닫아버리면은 그게 굳어가지고 다음에 석유 또 생산하려면 비용이 더 드니까 손해보더라도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이 아주 특이한 건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석유 생산량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파놓으면은. 그러고 또 이제 차들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갤론당 뭐, 마일을 많이 달리니까 석유를 옛날같이 많이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 미국 예로 봤을 때 2019년 작년에 풀 인플로이먼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직장이 있었는데 그래도 석유가 0.6% 정도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석유 더군다나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석유를 기름을 사용할 이유가 없죠. 차를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런 과도기를 이제 거쳐가지고 석유 뭐 가격은 뭐 40불, 50불은 오르겠지만 코로나가 이 우한 폐렴이 끝났지만 그러나 그게 뭐 100불, 60불, 70불, 80불, 90불, 100불, 120, 130불까지 배럴당은 안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3개월만 있으면 올라온다, 뭐 크게 올라온다. 그거는 이렇게 거짓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자기 뭐 SK 뭐 증권이나 이런 게 이상한 거 뭐 한국에서 라임 뭐 그런 사태처럼 뭐 팔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런 거 쏘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런 또 인덱스 뭐 석유 관련 펀드에 주식해서 사는 거 그것도 어리석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석유 회사들은 이렇게 이제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부침이 하고 이합집사 인수합병을 통해 갖고 새로운 또 환경을 형성하겠죠.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러시아에 큰 회사들은 큰 변동이 없을 거라. 그래서 뭐 월급을 줄인다, 직원을 자른다 이런 게 할 수 있지만 다 푸틴 손아귀에 있고 뭐 이거는 뭐 아마코는 국영 기업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기업들이야 뭐 그 망하면은 그 주주들만 그 주식이 휴지 조각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하고는 뭐 거의 상관이 없죠. 물론 거기에 돈 빌려준 회사들, 뭐 월스트리트 투자회사, 은행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 투자했는 돈을 날리고 하겠지만 그것도 뭐 그 난리도 거기 또 보험 사가지고 뒤로 또 막아놓고 이런 게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그 돈을 날려도 뭐 최소한 뭐 70%를 건진다 뭐 그런 거는 있을 거라고 그러고 또 SBL 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정부에서 보정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늘 조선일보도 뭐 보니까 어제 기사도 뭐 오일 산업 미국에 대해서 막 분석해놨는데
오일에 그 대해서 인더스트리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 뭐 교수들 이런 사람 썼는데 그거는 뭐 거의 뭐 어리석음들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리고 오일은 가장 잘 썼는 책이 다우니가 쓴 10년 전에 쓴 오일 101이라는 이 책이 오일에 대해서는 가장 깊숙하게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분석해난 거예요. 이분이 가장 뭐 오일 트레이드, 가마디티 트레이드도 하고 이래갖고 엄청나게 노력해가 이 책 썼는데 이거 저도 옛날에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있어가지고 조금 지루하지만 이 제목이 오일 101입니다. 다우니가 쓰는 거. 이건 뉴욕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보면은 깊숙하게 그 오일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 미국의 셀 레볼루션 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10년 전에 했으니 그때 이제 미국의 생산량이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해가지고 그랬는데 거의 지루하게 제가 오랫동안 이것을 오일 산업에 대해서 분석해 줬는데 뭐 유튜브 보면 뭐 코로나만 끝나면 당장 석유값이 올라간다. 근데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줄겠죠. 중국을 간다, 어디를 간다, 이제 여행이 위험하다 알았으니까. 그러고 미국에는 뭐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고등학교 전부 다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는 뭐 학교 안 가도 직장에 안 가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할 수 있고 이런 게 5분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무한 폐렴을 통해 그게 이익이라면 이익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차를 안 몰고 또 된다. 그렇게는 5일 동안 일주일에 5일을 직장을 가다가 일주일에 뭐 2-3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일 수요가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정체되고 조금씩 줄고 이러기 때문에 석유의 가격이 배럴당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2-3년 동안은 석유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뭐 지금 20불이니까 원칵 낮게 있지만 이게 뭐 50, 60 뭐 그 정도 70 정도 되지 80, 90불, 80불, 90불, 100불, 120불, 130불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일 인더스트리에서 주식을 산다 이렇게 해갖고 뭐 떼돈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착각이 아닌가. 그럼 또 나중에 있다가 뭐 몇 개월 있다가 사도 충분한데 지금 막 그 뭐 LG 증권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나와갖고 자기 딴에는 전문가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민들 선동하고 내가 볼 때는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는 꼭 가족하고 본인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코로나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 망무적으로 투자했다가 있는 돈도 다 날리지 않으시려면은 보수적으로 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뭐 장시간 제가 미국,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렇게 원유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 깊숙하고 그러고 간략하게 분석했는데 뭐 얼마 동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하루가 되시고 빨리 이 무한 폐렴을 극복해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 많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자고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 이용재 TV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의 이용재 TV입니다. 그리고 저의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은 또 저를 성원해 주시면은 구독을 눌러 주시고 서브스크라이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용재 TV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의 이용재 TV의 이용재입니다. 감사합니다.